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18년 인천국제공항 쓰레기통에서 금괴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금괴가 총 7개, 금액으로 환산한 가치는 4억 원 정도 되는데요. 금괴를 발견한 사람은 공항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분은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데 대체 얼마를 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거를 주웠어야 했는데 이렇게 금방 또 사심이 들어가게 되네요. 네, 쓰레기통 안에서 금괴가 발견이 됐다면 첫 번째 유혹이 느껴지시겠죠. 그런데 정말 착하십니다.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요. 자, 금괴 주인은요, 홍콩에서 금괴를 들여와서 인천공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세관 검색에 겁을 먹고 버린 거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상금은요,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받은 주인이 이제 고마운 마음을 전달을 하는데 보통 시가의 5에서 한 20%, 그러니까 5%에서 20%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물에서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조금 다른데요. 자, 주운 사람은 경찰이 아닌 건물 관리자에게 인계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건물 점유자가 습득자가 되겠죠. 실제로 주운 사람이 아니라. 자, 이럴 경우에 보상금은요, 실제로 주운 사람과 건물의 점유자가 또 절반씩 나눠 갖도록 된다고 합니다. 이게 유실물법 제10조 3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항같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주인인 경우에 이게 범죄 피해로 발생한 거라서 실제 주인이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그럼 누가 돌려줘야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유실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문제는 또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실물 공고가 나간 이후에 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자와 습득자가 다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절반씩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이현지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출연인데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방금 인사드린 이현지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과 상속과 같은 가사소송 수행을 주로 하고 있고 지금 법무법인 승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결혼생활 10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눈을 가리고 안아주며 아빠의 폭력을 숨겨보려고 했지만 이젠 도저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공포에 떨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달라며 법원에 부부상담과 면접교섭도 신청을 했고요. 한 번만 만나서 대화를 나누자면서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이혼 소송 중이니까 또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폭력은 쓰지 않겠지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몇 달 만에 만난 아이들 앞에서 제게 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의 폭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네. 사실 이게 사연을 읽다가 저도 중간에 잠깐 이게 희망이 보이나 싶었는데, 역시나 또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니까 또 가슴이 아프고 절망스러워지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요. 10년 동안 가정폭력을 이제 계속해서 일삼던 분이고 이혼 소송 중에 또다시 폭력이 행사가 된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제일 먼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사실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접근 금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네. 있는데요. 지금 현행법상으로 민사상 접근 금지 가처분, 또 이혼 소송을 하시면서 사전 처분으로 접근 금지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접근 금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경찰에 접근 금지를 하는 방법 하나하고 하나는 이혼 소송을 하는 법원에 접근 금지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로 민사상도 가능은 하지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보통은 형사 고소를 하시면서 접근 금지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혼 소송을 하시면서 사전 처분 요청을 하십니다. 네. 이럴 경우에 보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접수하시고 뭐 답변서가 송달되기까지 두세 달은 걸리고 네. 또 사전 처분 같은 경우에도 또 아무래도 기일도 열리고 해야 되니까 사실 신속하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정폭력이 발생해서 본인은 물론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에 좀 신고를 하시고 접근 금지를 신청해서 최대한 보호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보면 가장 요새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출동하는 게 굉장히 빨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변호사님이 조언 주신 것처럼 접근 금지를 해달라고 반드시 요청, 물론 뭐 경찰이 먼저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네, 반드시 그 부분을 요청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이번에는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또 제일 그런 게 아버지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인가? 이게 제일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남편이나 부인을 신고하고 부모를 신고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죠. 하지만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상당히 장기화되고 반복되고 한 번 이루어졌을 때 제대로 이 가해자에 대해서 교정이나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재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가족 모두가 정말 불행해지는 사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신고를 하신다고 범법자를 만드는 게 법의 목적이 아니고 네. 일단 폭력 신고를 하시고 접근 금지를 통해서 신변 보호는 받으신 이후에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가정보호 사건으로 연계해달라는 요청도 가능합니다. 그럼 가정법원에서 일정 기간 접근 금지를 해주시면서 보호 처분이라고 해서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교정도 도모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꼭 처벌 때문에 미루실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자녀나 본인에 대한 보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이런 고민 때문에 일반적인 형법과 다르게 별도로 가정폭력에 관한 법을 만들고 이와 관련해서 보호처분이나 교정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이 가정폭력에 대한 관련한 법이니까 이걸 이용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를 좀 덜 수 있으니 신고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예. 네. 뭐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네. 정말 이렇게 10년간 장기화된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네. 저희가 경험적으로 해보면 신고 이후에 급격히 폭력이 멈추는 걸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네네. 자, 이번에 접근 금지와 관련해서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접근 금지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학교 등에 대해서 이제 장소적인 접근을 금지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 등 특정 사람을 특정해서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가 있고 특히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간혹 아까와 같이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기화로 네, 또 네. 가정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 명령 유형에 면접 교섭권 제한도 추가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니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조금 요청들이 많았는데 말하자면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하면 그 사람이 어디를 움직이는 데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동안은 안 해줬던 건데 네네. 이번에 이제 개정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이제 추가할 수 있도록 되었고 그다음에 자녀의 면접 교섭과 관련해서도 제한을 할 수 있게 네네. 규정이 마련됐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겠네요. 네네. 자, 사연 속의 남편의 경우에도 그래서 면접교섭을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네네. 면접교섭과 관련해서 이제 비양육 부모가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제 그러면은 만약에 접근금지를 신청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혼 법정에서 결정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면접교섭권 제한까지 있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만약에 이제 그 비양육자가 정말 여러 가지 교정의 정을 보이시고 또 자녀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부인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시면서 점진적으로 면접교섭에 있어서 뭐 처음엔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영상통화를 하고 네네. 그 다음에는 뭐 단시간 비숙박으로 만나시면서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해 나간다면 가정법원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네. 또 후견적인 개입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면접 교섭 과정에서 부모의 폭행을 또 최근에 지금 또다시 목격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의사가 법원에 많이 반영이 되나요? 예,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보통 12세 정도의 자녀들의 의사를 들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9세 정도의 자녀만 돼도 이제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으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 부모님들이나 법원에서도 나이 어린 자녀들을 법원에 데리고 와서 부모의 이혼 소송에 개입을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든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또 세심하게 배려를 해 가시면서 자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청취를 하되 자녀들이 소송에 너무 노출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현주 변호사님 자세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